첫 번째 질문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만들어갈 당청 관계입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당청 관계 연애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또 누가 나중에 고백해야 된다는 이런 법칙은 없지 않겠습니까? 실사구시적으로 임해서 옳은 것이면 또 시적절한 것이면 당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청와대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보단 당이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재정 확장 정책 정부와 청와대 간의 이견이 있을 때 당이 주도적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동맹 구조 또 한중 외교에 갇혀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 속도보다 좀 느려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한 2배쯤 속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당이 능동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정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 선배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 새로 뽑아서 당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들 만들어내고 성과 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최재성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당청 관계는 한마디로 이견 풀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으면 당청 관계가 꼬이고 혹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 이견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특히 당대표는 할 말하고 맞짱 뜨겠다 그러는 순간 둘 다 어려워진다는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문제를 그냥 말 안 하고만 있겠다 하면 언젠가는 이거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총선 다가갈수록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할 능력이 두루 있는 사람, 또 그런 증거와 경험이 있는 사람, 결국은 대통령과 또 이야기를 잘 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이해찬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당정청이라고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당정청 관계는 수평적인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와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를 정례화하고 또 상임위별 부처 간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초선 그러시는데 당정 협의할 때는 초선하고 칠선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발언권이 똑같습니다. 예, 제가 총리를 일하면서 이런 당정청 협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구마를 먹을 때 뭐하고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까? 사이다하고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칠성 사이다. 그래서 제가 7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 있다 보면 둔감해지는데 여론에 당이 그것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기호 8번 이종걸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당청 관계는 공생공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옆에 우리 이해찬 선배님 총리 시절에는 당청정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여당이 돼서 당정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 총리 훈령에 있습니다.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 훈령으로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당규에도 우리 대표가 주재해서 대통령 정책위원장이 간사가 돼서 고위 최고 정책 회의를 신설하도록 해서 당정청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소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선거제도, 정당제도, 기타 정치제도에 대한 최고의 기구를 만들어서 당정청을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진표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갈 당청 관계는 삼위일체 주례회동입니다. 많은 우리 당 초선 의원님들이 청와대가 끌고 가고 당은 끌려가는 이런 수직적 관계를 걱정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은 당다워야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합니다. 당청 간 균형이 깨지거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정청을 모두 경험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정청이 삼위일체로 일체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례회동을 당이 주도해서 바람직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일체감을 가지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인식차를 일체 없애고 모든 의견과 불면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들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송영길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상회담을 수행하고 대통령과 신뢰와 애정을 쌓아왔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당청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초기 단계는 청와대가 앞섰지만 이제 청와대는 뒤에서 보좌를 하고 내각이 전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각을 일하게 하려면 국회의원이 뛰어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뛰어서 이 관료주의의 복지부동을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실국장 회의를 주재해 보니까 시의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큰 힘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뛰게 만들겠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뛰어서 내각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것을 대통령님과의 신뢰를 통해서 풀어나가 하나로 되는 동주 공제 관계다. 같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관계다. 이렇게 당정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박범계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당청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살얼음판 관계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십니다. 민주당의 대표를 볼 때 흐뭇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당대표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흐뭇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청 관계를 얘기할 때 대통령과 직접 대하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그리고 당의 핵심 지도부의 관계일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신경과 세포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청와대에도 근무해봤고 사법부의 판사로도 있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건너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얼음판이 깨질까 봐 강을 건너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첫 번째 마지막 답변입니다. 김두관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당청 관계는 저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바퀴가 컸을 때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정말 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고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 늘 공중에 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일을 할 것처럼 늘 그런 일욕심에 앞서 있고요. 그러나 당은 늘 현장에서 민심과 소통하기 때문에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은 정말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정청에서 엇박혀 어떤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달랐을 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 중반기에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정말 의제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당청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재인 정부 2기 당대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공지되어 있던 사전에 알려드렸던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사전에 미리 알려드린 두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네모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간략한 키워드를 먼저 제공해 주시고 대답을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야 협치에 관한 겁니다.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 여야 협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실 후보님은 김두관
후보님이십니다. 여야 협치는 저는 산소 마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소야대에서 정말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치, 더 나아가서 연정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치 내각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도정이나 군정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극단적인 여소야대에서 행정을 해왔습니다. 경남도 행정을 하면서 도의회에 정말 참 참기 어려운 거는 모독을 당하면서도 100% 도의회에 출석해서 제 도정의 주요 정책을 동의해내고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정말 여야 협치, 더 뛰어넘어 연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은 기호 1번 이인영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협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생각하면 안 해봤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용기, 새로운 용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예산과 법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연립정부나 선거연합의 형태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거대하게는 우리가 민주진보의 거대 재편, 통합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에서처럼 대연정, 진보와 보수가 대연정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잘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은 기호 2번 최재성 후보님이 해주십시오. 예, 협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후보 또 의원님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 지금 판도 또 의석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당연한 것처럼 여겨주는데요. 의석이 일부 는다고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니까 연정, 대연정까지 생각합니다. 이 모순된 이런 논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은 2018년에서 20년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총선 대망론으로 저는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에 대한 구상은 다 비슷비슷하죠. 2006년 이후로 우리가 내부가 어려웠을 때 상대방에게 문 열어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잃지 않고 기존에 논의하고 구상한 협치의 범주들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이해찬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 협치는 국정 운영 요소의 아주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DJP 연합에서도 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 전신인 민노당 때는 그 협치를 이제 했습니다. 예, 쉽기는 오히려 연정이 더 쉽습니다. 공동 정부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가는데 협치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다음 개각에는 그런 요소를 반영해서 그 개각을 하겠다는 뜻을 이제 밝히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산적해 있는데 이런 협치를 통해서 성과 있게 진도가 나가야만이 내년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은 기호 8번 이종걸 후보님이 해주십시오. 예, 여야 협치를 코리아 드림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약 중에 더 확장된 민주당, 이것도 바로 여야 협치의 얘기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려하던 것들을 종합해서 여야 협치 개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공통 공약을 다시 추진해서 각 당의
공통된 내용들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드는 방법들을 추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범민주 진영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야당까지 합해서 정책 협약을 맺는 것, 그 세 가지 트랙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가장 비타협적인 투쟁을 해서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희끄무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진표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는 전략적 협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467개의 입법 과제 중에서 불과 94건만 통과됐습니다. 개혁 입법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힘은 우리 당 129명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적 그리고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야당과 협치의 주역으로 129명 전원이 나설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정청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야 협상을 통한 민생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언제나 수용하는 자세에서 우리 뜻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4개의 야당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각각 만나고 또 4야당 전체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이런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송영길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여야 협치는 좌우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날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간의 협력과 협치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게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식물 국회입니다. 아예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국회로서는 아무 법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여야 협상을 통해서 선진화법을 통해 법안 통과를 하고 생산성 있는 국회로 만들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개혁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에만 맡겨놓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정말 야당 대표와 진지하게 밤을 새워 만나서도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만나겠습니다.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를 뒷받침해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4번 박범계 후보님이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여야 협치는 새끼 식사와 같은 것이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개혁 입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협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연정,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전 반대합니다. 정말 서툴게 대연정, 소연정을 시도하는 것은 아마 2020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우리는 연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만한 경험도 갖고 있지 않고 한 번 있었죠. DJP 연합.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성과가 다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해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5분의 3을 어떻게 만들까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 관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두 번째 여야 협치에 관련된 8분 후보님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공통질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차기 공천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요. 그 차기 공천 제도와 함께 여성 공천 30%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질문 세 번째는 기호 4번 박범계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천은 당대표의 인격입니다.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진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 공천 시비는 여전했습니다. 훨씬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저는 총선 1년 전 예측 가능한 룰을 만들고 총선 4개월 전 공천을 완성하겠다. 전략 공천을 정말로 최소화하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공천은 인격입니다. 당대표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인격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구 중계를 하는데 야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컴퓨터로 하여금 심판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 축구에서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 없애보십시오. 기계로 하면 되겠습니까? 인격입니다. 과거 살아온 경륜과 경력과 그 사람의 인품이 묻어나는 겁니다. 공천, 공정성, 박범계입니다. 예, 두 번째로 답을 주실 분은 김두관 후보님이십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뭐 시스템 공천, 당헌 당규 위한 공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돼본 역사는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도 시스템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래도 당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당무회 이런 걸 거쳐서 저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략 공천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또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최재성 후보께서는 불가역적 공천을 말씀하시는데 일면 동의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전쯤에 공천 룰을 확정하고 끊임없이 당에서 인재를 찾아서 또 인재를 키워서 전 20년 총선을 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후보께서 답변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공천 관련해서는 전략 공천 안 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런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우리 시민 의식이 높아졌고 우리 권리당원의 어떤 70만 명 시대를 만들면서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권 의식, 참여 의식 믿고 맡겨도 좋은 결과 나오고 또 선거에서의 결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과 그리고 소수 대변을 위해서 전략 공천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까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전략 공천 30%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천의 30%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학로에서 6만이 넘게 젊은 여성들이 모이고 있는 이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거다.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최재성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특히 총선 공천은 당대표의 인격이나 선의에 의존해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후에 당대표 되면 2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개정을 전당원과 대의원 아니면 그 투표로 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도부의 임의적 개정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30%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천이 목적지가 아니고 신인이나 여성들 공천을 줘서 당선시키는 게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의 개념을 전략 지역을 지정하고 전략 경선 지역으로 그걸 설정해서 여성과 청년이 경선을 통해서 진출해서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게 종점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미 정발이 혁신안에 구체적으로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고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이해찬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자기 공천 제도는 전 기본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지금 7번 했는데 그동안 공천이 변해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른바 전략 공천은 필요하죠. 그러나 정무적 판단은 배제돼야 됩니다. 제가 정무적 판단으로 컷오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퍼블릭 마인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공인은 사무사의 정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는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아주 깨끗한 공정한 전략 공천은 하되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공직이 아마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공천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공천은 지도부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올바른 지도부가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8번 이종걸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공천제도가 정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균형이 가장 큰 핵심이다, 실체적으로는.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일찍 완성해서 경성으로 가중의결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체적으로 비례성은 최근 여성의 경우에도 불균형입니다만 또 과학기술인, 경제인, 기업인 이 경우에도 불균형입니다. 여성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그 과소대표되어 있는 과학기술인, 경제인, 기업인 그리고 해외 동포까지 30%에 해당하는 이중 목표를 달성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김진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천제도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공정한 로드맵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이었죠. 그만큼 공천제도의 운영은 나를 버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공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공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천 룰과 관련된 부칙과 위임 조항 이것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서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공천 기준을 지향하고 공천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원 106조에 이미 선거 1년 전까지 확정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당원 제8조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구성 안 됐습니다. 여성 공천 30% 룰 당원대로 확실히 보장을 시켜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6번 송영길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천제도는 갑질의 타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헌대로 1년 전에 공천 기준을 확정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당심과 민심이 유리되지 않도록 해서 공정한 공천으로 당을 통합시키고 총선 승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과연 우리 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공천했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 전부 다. 저는 실제로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진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그들이 참여하는 공천을 만들고 여성과 청년을 대폭 배려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총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꾸어오는 리더십이 아니라 당에서 키운 리더십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에서는 여성 30%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동시에 여쭤봤는데 시간 때문이었겠죠. 답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